먼저 말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과 가난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돈이 없는 것과 돈을 다루는 능력이 없는 것도 다릅니다. 오늘 말하려는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을 대물림하는 집안 문화입니다. 돈이 없어도 품격이 있는 집은 있습니다. 월세 살아도 약속 지키고 집은 작아도 깨끗하고 부모 학력은 낮아도 자식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언젠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있어도 말투가 천박하고 남 탓만 하고 허세에 미쳐있고 가족끼리 서로 발목 잡는 집은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물림되는 가난은 생각에서 굳어집니다. 첫 번째, 집안에 어른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집은 어른은 많습니다. 아버지도 말합니다. 어머니도 말합니다. 삼촌도 말합니다. 이모도 말합니다. 명절만 되면 인생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세상이 문제다. 정부가 문제다. 부자들이 다 해먹는다. 요즘은 노력해도 안 된다. 말은 많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삶을 바꾸는 행동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계산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든 수입을 늘리든 빚 구조를 바꾸든 뭔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감정부터 터집니다. 내가 언제 쓰고 싶어서 썼냐? 네가 도와준 게 뭐 있냐? 결국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냐?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갑자기 감정 재판이 열립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더 서운했는지, 누가 더 고생했는지만 따집니다. 그러는 동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여유가 없으니까 감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맞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 예민해집니다. 근데 그래서 더 책임져야 합니다. 배가 물에 새고 있는데 서로 누구 때문에 구멍 났는지만 싸우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일단 물을 퍼내야 합니다.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가난한 집의 비극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이 차오르는데 가족들이 서로 삿대질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돈 이야기를 더럽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이런 집은 돈을 입으로는 무시합니다. 돈이 전부냐? 돈 밝히면 천박하다. 부자들은 다 욕심쟁이다. 돈 많아봤자 죽을 때 가져가냐? 그럴듯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월세 때문에 싸웁니다. 카드값 때문에 싸웁니다. 생활비 때문에 싸웁니다. 학원비 때문에 싸웁니다. 부모 병원비 때문에 싸웁니다. 명절 용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집안 분위기는 돈 때문에 매일 박살납니다. 이게 진짜 모순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너무 모르면서 미워해서 문제입니다. 돈은 천박한 게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칼이 천박한 게 아닙니다. 요리사가 쓰면 음식이 되고 강도가 쓰면 범죄가 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배우면 자유가 되고 돈을 모르면 공포가 됩니다. 가난을 대물림하는 집은 아이에게 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축, 신용, 대출, 이자, 세금, 보험, 투자 이런 걸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커서 돈 관리를 못하면 말합니다. 넌 왜 그렇게 돈을 못 모으냐? 너는 돈 귀한 줄 모른다? 아니,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 집에서 돈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니 자식도 돈을 숫자로 보지 못하고 감정으로 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생기면 흥분하고 돈 이야기를 들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는 집도 문제 아니냐? 맞습니다. 돈만 아는 집도 천박합니다. 하지만 돈만 아는 것과 돈을 아예 모르는 것은 둘 다 문제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모르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자식한테 공부하라고만 하지 왜 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집에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너처럼 산다. 공부 안 하면 인생 망한다. 좋은 대학 가야 사람 취급받는다. 말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학벌 영향 아직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 문해력, 숫자, 감각, 문제 해결 능력 전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가 어떤 선택지를 만드는지, 학벌이 없으면 어떤 능력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공포만 줍니다. 공부 안 하면 망한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아이는 공부를 미래를 여는 도구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한 벌칙으로 배웁니다. 책상은 성장의 공간이 아니라 처벌의 공간이 됩니다. 더 최악은 부모 본인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 안 읽습니다. 경제도 모릅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습니다. 세상 바뀌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만 공부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다 압니다. 어른이 하는 말과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배운 게 없어서 설명 못할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같이 배워야 합니다. 나도 잘 모른다. 같이 찾아보자. 이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온 가족이 남 탓 중독입니다. 가난을 대물림하는 집은 남 탓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라 탓, 직장에서 잘리면 회사 탓, 사업이 망하면 손님 탓, 시험에 떨어지면 운 탓,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상대 탓, 돈을 못 모으면 월급이 적어서.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월급 적은 거 맞습니다. 물가 비싼 거 맞습니다. 세상 불공평한 거 맞습니다. 좋은 집 자식이 유리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항상 원인은 밖에 있습니다.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나도 피해자다. 너는 안 겪어봐서 모른다. 운이 없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항상 남에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고정비가 얼마인지, 식비를 줄일 수 있는지, 보험이 과한지,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지, 부업이 가능한지, 직무를 바꿀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근데 남 탓 중독 집안은 말합니다. 물가가 미쳤다. 사장이 월급을 안 올려준다. 부자들만 잘 산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또 배달을 시킵니다. 또 할부를 긁습니다. 또 술을 마십니다. 또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건 가난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 맞지 않냐? 맞습니다. 개인 노력만으로 다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구조를 욕하는 것과 내 행동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가 오는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산을 안 챙기는 건 내 선택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전략 없이 사는 건 내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돈은 우습게 보고 큰 돈은 무서워합니다. 이 특징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편의점에서 하루 10,000원은 쉽게 씁니다. 배달비 4,000원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커피 6,000원은 매일 마십니다. 술값 10만원은 분위기상 씁니다. 담배값은 매달 나갑니다. 최신 폰은 할부로 삽니다. 차는 무리해서 삽니다. 근데 책 한 권 2만원은 아깝습니다. 운동 등록비는 비쌉니다. 자격증 강의 10만원은 사기 같습니다. 건강검진은 미룹니다. 치과는 참습니다. 세금, 계약, 회계 공부는 귀찮습니다. 이게 진짜 가난한 소비 패턴입니다. 소비에는 관대하고 투자에는 인색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돈은 쓰고 나를 키우는 돈은 아까워합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의미 없는 소비를 한다고 해봅시다. 한 달이면 30만원입니다.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30만원짜리 교육을 들으라고 하면 말합니다. 너무 비싼데? 몸 망치는 돈은 쉽게 쓰고 인생 바꾸는 돈은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강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방향입니다. 가난한 소비는 대부분 현재 기분을 달래는 데 쓰입니다. 올라가는 사람의 소비는 적어도 일부가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쓰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작은 즐거움은 있어야 하지 않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치킨 한 마리, 게임 한 판이 삶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즐거움만 남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건 생존입니다. 그런데 가진 물을 전부 얼굴에 뿌리고 시원하다고 하면 그건 미친 짓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즐거움은 필요하지만 전부 즐거움에만 쓰면 미래가 말라 죽습니다. 여섯 번째, 집안 분위기가 항상 화나 있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는 집은 공기가 무겁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긴장됩니다. 오늘은 누가 화났나? 오늘은 무슨 말로 싸우나? 오늘은 또 어떤 돈 문제가 터지나? 밥상에서도 대화가 아니라 잔소리가 오갑니다. 부탁도 명령처럼 합니다. 걱정도 비난처럼 합니다. 조언도 모욕처럼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가 뭘 아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런 말들이 일상입니다.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흔들립니다. 지나치게 눈치를 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공격적이 됩니다. 누가 피드백을 주면 조언으로 못 듣고 공격으로 듣습니다. 누가 반대 의견을 말하면 토론으로 못 듣고 무시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업무 피드백으로 듣습니다. 근데 항상 공격받는 집에서 자란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왜 나한테만 이러지? 내가 만만한가? 가난은 지갑만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서도 가난하게 만듭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맞습니다. 생활이 불안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래서 더 말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밖에서 세상에게 맞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가족에게 맞으면 사람은 버틸 곳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서로를 더 아껴야 합니다. 근데 가난을 대물림하는 집은 반대로 합니다. 돈도 없는데 말까지 칼처럼 씁니다. 일곱 번째, 남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이런 집에서는 누가 잘되면 축하보다 의심이 먼저 나옵니다. 운이 좋았겠지. 부모 잘 만났겠지. 뒤가 구리겠지. 저런 애들이 오래 못 간다. 돈 좀 벌었다고 유세하네. 남의 성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남의 성공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부자를 욕하면 내가 가난한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실패한 게 덜 아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신승리입니다. 주변 친구가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됐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근데 가난한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쟤 돈 벌더니 변했네. 저거 언젠가 망한다? 그리고 진짜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남의 실패를 자기 인생의 위로로 쓰는 겁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 중에 나쁜 사람도 많은 건 사실 아니냐? 맞습니다. 부자 중에 나쁜 사람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 있습니다. 돈이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의 성공을 무조건 더럽게 보는 사람은 성공의 기술을 배울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여덟 번째, 집은 더러운데 자존심은 셉니다. 단순히 청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정리되지 않은 삶의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고장난 것도 안 버립니다. 언젠가 쓸 것 같다고 쌓아둡니다. 서랍을 열면 찹동사니가 터져 나옵니다. 냉장고에는 오래된 음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계약서도 잃어버립니다. 보험 서류, 병원 기록, 통장, 카드, 비밀번호가 전부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발끈합니다. 네가 뭔데 지적이냐? 사는 게 바빠서 그렇다. 깔끔한 척하지 마라. 우리 집 무시하냐? 포인트는 더러운 집이 아닙니다.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존심입니다. 가난을 대물림하는 집은 이상하게 자존심이 셉니다. 실력에서 나오는 자존심이 아닙니다. 상처에서 나오는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적에도 무너집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집이 어지러울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완벽하게 꾸미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버릴 건 버리고 닦을 건 닦고 자려고 누울 공간은 사람답게 만들자는 겁니다. 집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쓰레기장인데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돈이 없을수록 공간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생각도 조금은 정리됩니다. 아홉 번째, 가족끼리 서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진짜 악질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누군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준비합니다.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새 직장에 도전합니다.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응원보다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 안 된다. 네가 무슨. 괜히 까불지 마라. 다 사기다. 너 같은 애가 뭘 하냐. 꿈 깨라. 진짜 무서운 건 밖에 적이 아닙니다. 집안의 조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렇게 말리는 사람도 별 대안이 없습니다. 도전은 하지 말라면서 그럼 뭘 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계속 가난한데 지금처럼 살라고 합니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같이 가라앉자는 말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현실적으로 걱정해서 말리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조언과 저주는 다릅니다. 현실적인 조언은 계획을 묻습니다. 저주는 사람을 깎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는 조언입니다. 네가 뭘 하겠냐? 는 저주입니다. 리스크가 뭐야? 는 조언입니다. 너는 안 되는 저주입니다. 가난을 대물림하는 집은 조언하는 척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열 번째, 가난을 불쌍한 서사로만 소비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특징입니다. 이런 집은 자기 인생을 계속 불쌍한 이야기로 만듭니다. 우리는 원래 힘들었다. 우리 집은 기회가 없었다. 부모가 못 도와줬다. 돈 있는 집 애들은 모른다. 세상이 우리한테 너무했다. 맞습니다. 진짜로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남들보다 출발선이 뒤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평생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과거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 힘들었다고 해서 30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가난했다고 해서 40에도 계속 남 탓만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평생 피해자로 살게 두는 겁니다. 불쌍하다고만 해주고 아무 전략도 주지 않는 겁니다. 너는 힘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잘못 쓰면 감옥이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 없는 상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무게에게 익숙해지고 분노에 익숙해지고 남 탓에 익숙해지고 낮은 기준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못 지킵니다. 좋은 사람이 와도 밀어냅니다. 좋은 조언을 들어도 화를 냅니다. 모든 피드백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가난입니다. 통장 잔고가 낮은 게 아니라 인생의 기본 세팅이 낮은 겁니다. 물론 모든 가난한 집이 이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품격이 있는 집은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약속 지키고 집은 작아도 깨끗하고 학력은 낮아도 배우려 하고 월급은 적어도 자식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가난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남 탓하고 허세 부리고 배우기 싫어하고 가족끼리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고 남 잘되는 꼴 못 보고 책임은 안 지면서 권리만 말하는 집은 결국 다시 가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말투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보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냐? 가난한 사람 혐오하냐? 너도 힘들게 살아봐라. 그 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나는 이유가 진짜 내용이 틀려서입니까? 아니면 너무 찔려서입니까? 진짜 무서운 건 가난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을 낭만화하는 겁니다. 가난을 성역화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착하고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돈 이야기는 천박하고 책임 이야기는 잔인하다고 말하는 순간 가난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돈만 없었던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도 없었구나. 우리 집이 운만 나빴던 게 아니라 말투와 습관도 사람을 망치고 있었구나. 우리 집이 억울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변명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구나. 이걸 인정해야 바뀝니다. 인정은 굴욕이 아닙니다. 인정은 시작입니다. 병명을 알아야 치료를 시작합니다. 길을 잃었다는 걸 알아야 지도를 봅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기둥을 세웁니다. 가난도 똑같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가난한 집의 방식을 아직도 반복하는 사람인가? 이 둘은 다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방식으로 계속 사는 건 어느 순간부터 내 선택입니다. 집안이 가난했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 가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돈을 몰랐다고 해서 나도 돈을 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 남 탓만 했다고 해서 나도 평생 남 탓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 나를 비웃었다고 해서 내가 내 가능성까지 비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통장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투로 이어집니다.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무지로 이어집니다. 분노로 이어집니다.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은 끊어야 합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라는 말입니다. 상처를 이해해야 돼. 그 상처를 평생 변명으로 쓰지는 말자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건 불리한 출발입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끊는 순간부터 집안의 분위기도 돈의 흐름도 인생의 방향마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탈출이 시작되는 겁니다. 댓글로 싸워도 좋습니다. 반박해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정말 돈만 없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생겨도 다시 가난해질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까?